별진, 잘숙, 가출열, 이를장. 해와 달은 차고 기울며 별들은 넓게 퍼져 있고 추위와 더위는 차례로 옵니다. 아니, 주워온 아이가 하나를 알려주니 열을 알아는구나. 동지섣달 살을 애는 듯한 칼바람이 강원도 깊은 산골짝을 휘몰아치고 있었습니다. 해는 꼴딱 넘어가 사방이 어둑어둑해지는데 무릎까지 차오르는 눈밭을 헤치며 한 사내가 내려오고 있었습니다. 그는 박대감댁에서 머슴살이를 하는 노총각 덕구였습니다. 나이 40줄에 들어서도록 제짝 하나 없이 남의 집 행랑채에서 찬밥 신세를 면치 못하고 있었지만 천성이 착해 남의 굳은 일은 도맡아 하는 우직한 사내였습니다. 키는 작았으나 어깨가 떡 벌어져 장작 20짐도 거뜬히 지고 올라오는 힘이 있었고 무뚝뚝해 보이는 얼굴에 늘 구수한 웃음을 머금고 있어 집안 식구들의 사랑을 받았습니다. 춥다 추워. 이러다 얼어 죽지 내가. 나무 한 짐 더 욕심내다가 상기신하고 친구하게 생겼네. 덕구는 지게를 고쳐 매며 꽁꽁 언 손을 호호 불었습니다. 오늘따라 박대감댁 마님께서 아궁이 불이 약하다고 구박을 하셔서 평소보다 나무를 더 베느라 해가 넘어가는 줄도 몰랐습니다. 지게에 가득 실린 참나무 장작이 어깨를 짓눌렀지만 덕구는 묵묵히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윙윙거리는 바람소리 사이로 이상한 소리가 섞여 들려왔습니다. 으앙, 으앙. 처음에는 산짐승 울음소리인가 했습니다. 혹시 새끼를 잃은 노루라도 울고 있나 싶어 고개를 갸우뚱했습니다. 헌데 다시 들어보니 분명 사람, 그것도 갓난아기의 울음소리였습니다. 이게 무슨 조화속이라나? 이 엄동설한 첩첩산 중의 아기라니? 내가 장가를 못 가더니만 드디어 헛것이 들리는 게지. 덕구는 고개를 세차게 흔들고 다시 발걸음을 재촉하려 했으나 울음소리는 끈질기게 그의 귓가를 파고들었습니다. 아니, 점점 더 절박해지는 것 같았습니다. 마치 살려달라, 살려달라 외치는 것만 같았습니다. 소리는 저 위쪽, 험하기로 소문난 범바위 쪽에서 들려오고 있었습니다. 범바위는 이름처럼 호랑이가 자주 출몰한다 하여 마을 사람들도 해가 지면 얼씬도 하지 않는 곳이었습니다. 덕구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저곳으로 올라가면 해는 완전히 넘어가고 길은 더 험해질 것입니다. 하지만 아기 울음소리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아무리 그래도 사람 목숨인데 그냥 지나칠 수는 없지. 덕구는 무엇에 홀린 듯 그곳으로 발길을 돌렸습니다. 경사진 바위길을 올라가는데 발이 미끄러져 넘어지기를 몇 번, 나뭇가지에 얼굴이 긁혀 따끔거렸지만 개의치 않았습니다. 가파른 바위 틈에 다다르자 덕구의 두 눈이 튀어나올 듯 커졌습니다. 지체만 한 바위 아래 눈이 쌓이지 않은 작은 틈새에 핏덩이 같은 아기가 강보에 쌓여 자지러지게 울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옆에는 흉흉한 안광을 번뜩이는 집채만 한 호랑이 한 마리가 떡하니 버티고 앉아 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호랑이의 털은 황금빛으로 빛났고 이마에 왕자 무늬는 위엄히 서려 있었습니다. 호랑이. 덕구는 다리에 힘이 풀려 그 자리에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지게가 와르르 무너지며 나무가 사방으로 흩어졌습니다. 놈의 누런 눈빛이 덕구를 꿰뚫어 보는 듯 했습니다. 이제 꼼짝없이 죽었구나 싶어 눈을 질끈 감고 벌벌 떠는데 이상하게도 호랑이는 덤벼들지 않았습니다. 슬그머니 눈을 뜨니 호랑이는 아기를 한번 쳐다보고는 덕구를 향해 고개를 꾸벅 숙이는 듯 하더니 긴 꼬리를 휘저으며 눈보라 속으로 유유히 사라졌습니다. 마치 이 아이를 부탁한다는 듯이 말입니다. 아니, 덕구의 눈에는 분명 호랑이의 눈빛에서 애달픔 같은 것이 보였습니다.
한참을 멍하니 앉아있던 덕구는 정신을 차리고 엉금엉금 기어 아기에게 다가갔습니다. 세상에나 이 핏덩이가 어찌 살아있나? 호랑이가 품어주기라도 했단 말인가? 아기는 추위에 파랗게 질려 숨이 넘어갈 듯 울어대고 있었습니다. 작은 입술은 보랏빛으로 변해 있었고 손발은 꽁꽁 얼어 차가웠습니다. 하지만 신기하게도 강보 안쪽은 아직 따뜻했습니다. 정말로 호랑이가 제 몸으로 아기를 감싸 추위를 막아준 것일까요? 덕구는 주저할 틈이 없었습니다. 입고 있던 솜누비 저고리를 벗어 아기를 감싸고 지게에 있던 나무를 다 버린 뒤 그 안에 아기를 넣고 지프로 덮었습니다. 옷옷을 벗으니 칼바람이 살을 에었지만 이상하게도 마음만은 따뜻했습니다. 아가, 조금만 참거라. 내 이 늙은 총각 품이라도 어미 품이라 생각하고 견뎌다오. 걱정 말거라. 내가 살려줄게. 덕구는 젖먹던 힘을 다해 산을 내려왔습니다. 발이 미끄러지고 나뭇가지에 얼굴이 긁혀 피가 맺혀도 아기가 깰까봐 비명 한 번 지르지 못했습니다. 평소 같으면 한 시즌이면 내려올 길을 반 시즌 만에 내려왔습니다. 박대감댁 행랑채에 도착했을 때는 이미 사방이 칠흑같이 어두운 밤이었습니다. 행랑채는 쥐 죽은 듯 조용했습니다. 덕구는 도둑고양이처럼 살금살금 자신의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윗목에 놓인 물그릇이 꽁꽁 얼어붙을 만큼 냉골인 방이었습니다. 덕구는 아기를 아랫목에 눕히고 급히 군부를 지폈습니다. 불씨가 살아나고 따스한 온기가 돌자 아기는 잠시 울음을 그치는가 싶더니 이내 배가 고픈지 다시 자지러지게 울기 시작했습니다. 아이고, 이를 어쩐다. 젖이 있어야 물리지. 내가 젖이 나오나 쌀이 나오나. 덕구는 당황하여 어쩔 줄을 몰랐습니다. 급한 대로 미음이라도 쑤어 먹여야겠다는 생각에 부엌으로 달려가려는데 방문이 벌컥 열리며 앙칼진 목소리가 날아들었습니다. 아니, 덕구 아재. 이 밤중에 웬 놈의 고양이 울음소리가 그리 요란해요? 잠 좀 잡시다, 잠 좀. 옆방에 사는 부엌 어멈, 과부 홍심이었습니다. 그녀는 눈을 비비며 들어오다 아랫목에 누워있는 아기를 보고 입을 쩍 벌렸습니다. 홍심은 나이 30 중반의 과부로 젊은 나이에 남편을 여의고 박대감댁에서 부엌 일을 하며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날카로운 성격이었지만 속은 누구보다 따뜻한 여인이었습니다. 아니, 이게 웬 아기래요? 아재, 설마 어디서 씨라도 받아온 게요? 어허, 이 여편네가 망측한 소리 하네. 산에서 주었네, 산에서. 호랑이가 지키고 있던 놈을 내가 업고 뛰었단 말일세. 호랑이요? 아이고, 이 양반이 드디어 노망이 났나 보네. 그나저나 애가 숨 넘어가겠소. 쯧쯧, 비켜보시오. 홍심은 퉁명스럽게 말하면서도 재빠르게 아기를 안아 올렸습니다. 그녀의 손길은 거칠어 보였지만 아기를 다루는 솜씨는 능숙하기 그지없었습니다. 옷을 풀러보고 팔다리를 만져보며 상태를 살폈습니다. 다행히 큰 데는 안 다친 것 같소. 그런데 이 추운 날 어찌 살아있는지 모르겠네. 배가 고파서 이래요. 젖먹이한테 줄 게 뭐 있겠소? 쌀뜨물이라도 끓여와야지 뭐하고 서 있어요. 홍심의 호통에 덕구는 허둥지둥 부엌으로 달려갔습니다. 그날 밤 행랑채 좁은 방 안에서는 작은 등불 아래 두 남녀와 한 아기의 기막힌 동거가 시작되었습니다. 홍심이 숟가락으로 조심스레 미음을 떠먹이자 아기는 꼴딱꼴딱 잘도 받아먹었습니다. 목구멍으로 넘어가는 소리가 들릴 만큼 열심히 먹었습니다. 배가 차니 아기는 언제 울었냐는 듯 방실방실 웃기까지 했습니다. 그 모습을 보던 덕구의 얼굴에 주책 없이 눈물이 흘렀습니다. 허허, 요놈 웃는 것 좀 보게.
내 평생 자식 복은 없는 줄 알았는데 하늘이 늙은 나에게 아들을 점지해 주셨구먼. 아들 같은 소리 하시네. 당장 내일 박대감마님이 아시면 쫓겨날 판인데 무슨 팔자 편한 소리요? 홍심은 핀잔을 주면서도 아기의 뽀얀 볼을 쓰다듬는 손길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녀 역시 일찍이 서방님 여이고 자식 하나 없이 살아온 터라 품에 안긴 생명의 온기가 싫지 않은 눈치였습니다. 오히려 오랜만에 느껴보는 모성애에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그래도 이 아이 참 잘생겼소. 이목구비가 또렷한 게 예사 집안 아이가 아닌 것 같아요. 그렇지? 나도 그렇게 생각했네. 옷도 비록 낡았지만 비단 강보인 걸 보니 양반집 자식이 분명해. 다음 날부터 행랑채에는 비상이 걸렸습니다. 아기의 울음소리가 새어나갈까봐 덕구는 방문 틈새마다 문풍지를 2겹 3겹으로 발랐고 홍심은 부엌길 틈틈이 쌀을 갈아 미음을 만들었습니다. 처음 며칠은 정말 정신이 없었습니다. 아기는 밤낮 없이 울었고 특히 밤에는 2시쯤마다 한 번씩 깨어나 젖을 찾았습니다. 홍심이 미음을 먹이면 잠시 잠들었다가 금방 또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아재, 이러다 우리 둘 다 죽겠소. 잠을 한숨도 못 자겠네. 그러게 말일세. 하지만 어쩌겠나. 이놈이 우리 목숨줄이 아닌가. 덕구는 낮에 일하느라 비틀거리면서도 밤이면 복동이를 업고 방 안을 빙빙 돌았습니다. 그러면 신기하게도 아기는 울음을 그치고 잠들곤 했습니다. 하지만 꼬리가 길면 밟히는 법, 며칠이 지나지 않아 다른 노비들도 아기의 존재를 알게 되었습니다. 덕구 형님, 이게 무슨 소리요? 방에서 애소리가 나는데? 마구간을 지키는 칠성이가 의심스런 눈초리로 물었습니다. 칠성이는 25살의 혈기왕성한 청년으로 덕구를 친형처럼 따르는 사이였습니다. 덕구는 식은땀을 흘리며 둘러댔습니다. 아, 아닐세. 내가 요즘 배탈이 나서 속이 영 안 좋아. 뱃속에서 꾸르륵거리는 소리야. 뱃속에서 응애응애 소리가 난단 말이요? 형님 뱃속에 삼신할매라도 들었소? 칠성이가 방문을 확 열어젖히자 아랫목에 누워 발버둥 치는 아기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행랑채 식구들이 우르르 몰려들었습니다. 친모춘심이 정원을 돌보는 만돌이, 외양간지기 쇠돌이까지 모두 모여들었습니다. 당장이라도 주인마님께 고해 바칠 기세였던 노비들은 아기의 맑은 눈망울을 보자마자 할 말을 잃었습니다. 어따, 고놈 참 잘생겼다. 이목구비가 뚜렷한 게 예사 인물이 아니네. 그렇지? 내 아들이라 그런지 아주 인물이 훤해. 형님 아들이면 감자처럼 생겨야지. 이건 뭐 복숭아 같구먼. 노비들은 낄낄거리며 아기를 돌아가며 안아보았습니다. 고된 노역에 지치고 삶의 희망이라곤 없던 그들에게 아기는 뜻밖의 선물과도 같았습니다. 박대감의 서슬 퍼런 눈을 피해 아기를 키우는 것은 목숨을 건 일이었지만 행랑채 식구들은 누가 먼저랄 것도 없이 공모자가 되었습니다. 이름은 지었소? 홍심이 젖은 기저귀를 갈아주며 물었습니다. 덕구는 곰곰이 생각하다 입을 열었습니다. 복이 넝쿨째 굴러들어왔으니 복동이라고 짓는 게 어떻겠나? 우리 복동이. 복동이? 촌스럽기는. 그래도 입에는 착 붙네. 복동아, 복동아. 그럼 본명은 뭐라고 지을까? 양반집 자식인데 변변한 이름 하나 없이 보낼 수는 없잖소. 글쎄요. 호랑이가 지켜준 아이니 범자를 넣으면 어떨까요? 좋네, 좋아. 그럼 김범동으로 하세. 그렇게 아이는 복동이가 되었습니다. 젖동량을 하러 다니는 것은 칠성이의 몫이었고 헌옷을 기워 베네쩌고리를 만드는 것은 친모춘심이의 몫이었습니다. 덕구는 낮에는 뼈 빠지게 일하고
밤이면 복동이를 품에 안고 재웠습니다. 비록 피 한 방울 섞이지 않았지만 행랑채 식구들 모두가 복동이의 아비요 어미였습니다. 복동이는 그들의 사랑을 먹고 무럭무럭 자랐습니다. 한 달이 지나자 뒤집기를 했고 2달이 지나자 목을 가눴습니다. 100일이 되었을 때는 홍심이 몰래 붉은 팥시루떡을 쪄서 행랑채 식구들끼리만 조촐한 잔치를 벌였습니다. 어머 봐요. 이제 웃을 줄도 알아요. 형님, 이 녀석이 제 손가락을 꽉 잡네요. 힘이 장사네요. 행랑채 식구들은 복동이의 자라나는 모습을 보며 하루하루가 즐거웠습니다. 팍팍한 노비 생활이었지만 복동이가 있어 웃음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돌이 되었을 무렵 복동이는 벌써 아장아장 걷기 시작했습니다. 마당에서 비틀비틀 걸어다니는 모습이 귀여워 덕구는 일손을 놓고 바라보기 일쑤였습니다. 덕구야, 나무는 안 패고 뭐하고 있느냐? 안채에서 박대감 마님의 호통이 들려와도 덕구는 실실 웃으며 복동이를 쳐다보았습니다. 예, 지금 패고 있습니다요. 그런데 이 아이 자라면서 보니 어딘가 남다른 구석이 있었습니다. 돌이 갓 지났을 무렵 마당에 굴러다니는 나뭇가지로 땅바닥에 무언가를 끄적이기 시작했는데 자세히 보니 그것은 박대감댁 사랑방 현판에 적힌 한자 흉내였습니다. 여보게, 저것 좀 보게. 저 꼬마가 지금 글자를 그리고 있는 게 아닌가? 설마요. 아직 말도 제대로 못하는 아인데요. 하지만 복동이는 정말로 경자를 흉내내고 있었습니다. 물론 삐뚤빼뚤하고 형태는 영망이었지만 분명 글자의 모양을 따라하고 있었습니다. 2살이 되었을 때는 더욱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사랑채에서 훈장님이 천자문을 가르치는 소리가 들리면 복동이는 자기도 모르게 따라 의졸였습니다. 하늘천, 따지. 어머, 저것 봐요. 우리 복동이가 글자를 따라하고 있어요. 홍심은 깜짝 놀라 복동이를 안아올렸습니다. 복동이는 호기심 가득한 눈으로 사랑채 쪽을 바라보았습니다. 엄마, 저거 뭐야? 글자야? 그래, 우리 복동이. 저게 글자란다. 양반님들이 배우는 거야. 나도 배우고 싶어. 2살배기 아이의 입에서 나온 말이라고는 믿기지 않을 정도로 또렷했습니다. 홍심은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이 아이 정말 범상치 않은 아이구나. 3살이 되었을 때는 홍심이 부엌에서 혼잣말로 콩이 몇 개 남았더라 하면 옆에서 35개 하고 셈을 척척 해내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복동아, 내가 어떻게 알았니? 엄마가 항아리에 넣는 거 봤어. 1, 2, 3 이렇게 세었어. 세상에, 이 아이가 벌써 숫자를 셀 줄 알다니. 홍심은 믿기지 않아 다시 시험해 보았습니다. 그럼 이 감자는 몇 개니? 1, 2, 3, 4, 5, 6. 6개. 아이고, 맞았네. 우리 복동이 천재 아니야? 덕구 아재, 아무래도 이 아이 보통 내기가 아니에요. 신동이 났어, 신동이. 홍심의 호들갑에 덕구는 으쓱하면서도 한편으론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천한 것들이 그를 알면 화를 입는다는 세상이었습니다. 하지만 복동이의 총기는 주머니 속의 송곳처럼 감출래야 감출 수가 없었습니다. 복동이는 행랑채 식구들과 시간을 보내며 많은 것을 배워나갔습니다. 칠성이에게서는 말 다루는 법을 배웠고 만돌이에게서는 나무와 꽃 이름을 배웠습니다. 춘심이는 바느질을 하며 옛날 이야기를 들려주었고 쇠돌이는 소를 돌보며 농사일에 대해 이야기해 주었습니다. 복동아, 저기 저 나무 봐. 저게 뭔지 아니? 은행나무. 오, 맞았어. 그럼 저 나무는? 소나무. 허허, 이놈이 정말 영리하네. 그럼 저 꽃은?
진달래. 복동이는 호기심이 많았고 무엇이든 배우려고 했습니다. 행랑채 마당에 앉아 개미들이 먹이를 나르는 것을 한참 동안 지켜보기도 하고 하늘의 구름이 어디로 가는지 궁금해하기도 했습니다. 아빠, 구름은 왜 움직여? 글쎄다. 바람이 불어서 그런가 보다. 바람은 어디서 와? 그건 아빠도 잘 모르겠구나. 덕구는 복동이의 끝없는 질문에 대답하지 못할 때가 많았습니다. 그럴 때마다 가슴 한편이 아팠습니다. 이 아이에게 제대로 된 공부를 시켜주지 못하는구나 하는 안타까움이 밀려왔습니다. 잠깐만요.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립니다. 어느 화창한 봄날 복동이가 4살 되던 해였습니다. 박대감댁 담장 너머로는 하루 종일 글 읽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박대감이 금지옥 옆 아끼는 손자에게 천자문을 가르치고 있었던 것입니다. 하늘 천, 따지, 거물 현, 누를 황. 훈장님의 선창에 따라 박대감 손자가 더듬더듬 따라 읽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마당 한 구석에서 쭈그리고 앉아 흙장난을 하던 복동이의 귀가 쫑긋거렸습니다. 복동이는 흙으로 만든 산을 무너뜨리고 작은 돌멩이들을 가지고 놀던 것도 잊은 채 담장 쪽으로 고개를 돌렸습니다. 글 읽는 소리가 복동이를 강하게 끌어당겼습니다. 덕구가 장작을 패느라 정신없는 사이 복동이는 홀린 듯 담장 밑으로 다가갔습니다. 그리고 까치발을 들고 담장 틈새로 안을 엿보았습니다. 사랑채 마루에는 유건을 쓴 훈장님이 앉아있고 그 앞에 비단옷을 입은 도련님이 책을 펼쳐놓고 있었습니다. 도련님, 다음은 무엇입니까? 그게 박대감 손자는 꿀먹은 벙어리처럼 입을 다물고 있었습니다. 어제 배운 것인데도 까맣게 잊어버린 모양이었습니다. 에잉 쯧쯧. 도련님, 집 우다음이 무엇입니까? 어제도 배우고 그제도 배우지 않았습니까? 훈장님의 목소리에는 짜증이 섞여 있었습니다. 박대감 손자는 고개를 더욱 숙였습니다. 훈장님의 꾸지람이 이어지려는 찰나 담장 밖에서 낭낭하고 또렷한 아이의 목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집주, 넓을홍, 거칠황. 순간 담장 안팎에는 정적이 흘렀습니다. 훈장님은 놀라서 책을 떨어뜨릴 뻔했고 박대감 손자는 눈이 휘둥그레져서 담장 밖을 쳐다보았습니다. 누구냐? 그게 누구냐? 훈장님의 호통 소리에 놀란 덕구가 도끼를 내던지고 달려왔습니다. 담장 밑에는 복동이가 흙투성이 손으로 입을 막은 채 겁에 질려 서 있었습니다. 아이고, 복동아. 내가 왜 여기 있니? 저리 가지 않고. 덕구는 황급히 복동이를 안아 올렸습니다. 하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사랑채 방문이 열리고 뒷짐을 진 박대감이 헛기침을 하며 걸어 나왔습니다. 감히 어떤 놈이 신성한 글방을 엿듣고 소란을 피우느냐. 박대감의 위험 있는 목소리에 마당의 공기가 얼어붙었습니다. 덕구는 복동이를 등 뒤로 감추며 바닥에 납작 엎드렸습니다. 네, 대감마님, 죽을 죄를 지었습니다요. 이 녀석이 철이 없어서 그만. 제가 잘못 봐서 그만. 그놈을 이리 끌고 나오너라. 덕구는 떨리는 손으로 복동이를 앞으로 데리고 나왔습니다. 복동이는 겁은 났지만 고개를 들어 박대감을 똑바로 쳐다보았습니다. 맑고 또렷한 눈빛이었습니다. 박대감의 눈길이 덕구의 손을 잡고 서 있는 복동이에게 꽂혔습니다. 남루한 옷차림이었지만 그 눈빛만은 밤하늘의 별처럼 초롱초롱 빛나고 있었습니다. 박대감은 수염을 쓰다듬으며 천천히 복동이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내가 방금 답을 말했느냐? 복동이는 덕구의 바짓단을 꼭 쥔 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어디서 배웠느냐? 담장 밖에서.
들었습니다. 그럼 거칠 황 다음은 무엇이냐? 덕구는 숨이 멎을 것만 같았습니다. 행여나 말대꾸라도 잘못하면 매를 맞을 판이었습니다. 그러나 복동이는 기죽지 않고 또박또박 대답했습니다. 날일 달월 찰영 기울측 5호 계속 해보거라. 별진 잘숙 가출열 이를장 해와 달은 차고 기울며 별들은 넓게 퍼져 있고 추위와 더위는 차례로 옵니다. 단순히 글자를 외우는 것을 넘어 그 뜻까지 풀이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박대감의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훈장님도 입을 다물지 못했습니다. 곁눈질로 훔쳐듣기만 하고 천자문을 꿰뚫다니 이것은 천재가 아니고서는 불가능한 일이었습니다. 내 나이가 몇이냐? 4살입니다. 4살에 이만한 총기라니. 이 아이는 누구 자식이냐? 덕구가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소인의 자식입니다. 대감마님. 내 자식? 박대감은 한참 동안 복동이를 내려다보더니 뜻밖의 말을 내뱉었습니다. 덕구야, 내일부터 이 아이를 씻겨서 서당으로 들여보내라. 예. 대감마님, 그게 무슨. 내 손자의 글동무로 삼겠다. 썩은 개천에서 용이 났구나. 저런 재주를 썩히는 것은 하늘에 죄를 짓는 일이야. 훈장, 내일부터 이 아이도 함께 가르치도록. 예, 대감마님. 분부대로 하겠습니다. 훈장님도 놀란 표정이었지만 방금 목격한 복동이의 재주를 생각하면 이해가 되는 결정이었습니다. 덕구는 자신의 귀를 의심했습니다. 노비의 자식, 그것도 주워온 아이를 서당에 보내주다니. 덕구는 땅바닥에 머리를 짓지으며 눈물을 쏟았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대감마님. 이 은혜 평생 잊지 않겠습니다. 박대감은 손을 저으며 돌아갔습니다. 복동이는 아직도 무슨 일인지 잘 몰라 어리둥절한 표정이었습니다. 그날 저녁 행랑채는 축제 분위기였습니다. 아재, 정말입니까? 우리 복동이가 서당에 다닌다고요? 그렇다네. 박대감께서 직접 허락하셨어. 아이고, 우리 복동이가 양반 도련님들과 같이 공부를 하다니. 홍심은 기쁨의 눈물을 흘렸습니다. 칠성이며 춘심이, 만돌이, 쇠돌이 모두 모여 복동이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복동아, 너 정말 대단하구나. 형님, 이 녀석이 나중에 크면 우리를 기억이나 할까요? 물론이지. 우리 복동이는 은혜를 아는 아이야. 그날 밤 홍심은 밤을 새워 복동이에게 입힐 옷을 지었습니다. 비록 무명이었지만 한 땀 한 땀 정성을 다해 지었습니다. 덕구는 복동이의 머리를 정성껏 빗겨주고 얼굴을 깨끗이 닦아주었습니다. 복동아, 내일부터 서당에 가면 열심히 배워야 한다. 알겠지? 네, 아빠. 훈장님 말씀 잘 듣고 도련님한테도 예의 바르게 대해야 해. 네, 알았어요. 복동이는 진지한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내 살배기 아이답지 않게 의젓한 모습이었습니다. 이튿날부터 박대감 댁에는 기이한 풍경이 펼쳐졌습니다. 비단옷을 입은 주인집 도련님 옆에 무명바지에 집신을 신은 더벅머리 복동이가 나란히 앉아 글을 읽게 된 것입니다. 처음에는 서당 훈장님도 콧방귀를 꼈습니다. 천한 것이 글을 배워서 어디에 쓰겠느냐마는 대감마님의 명이시니 흉내나 내보거라. 하지만 그 콧방귀가 감탄사로 바뀌는 데는 그리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았습니다. 첫날부터 복동이는 놀라운 모습을 보였습니다. 훈장님이 천자문을 가르치는데 이미 담장 밖에서 들어 알고 있던 부분들을 막힘없이 읊어냈습니다. 하늘천 따지 거무련 누를황 지부 넓으롱 거칠왕 날일 달월 촬영 기울측. 박대감 손자는 입을 벌린 채 복동이를 바라보았습니다.
훈장님도 놀라움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이미 이만큼 알고 있었단 말이냐? 예, 선생님. 담장 밖에서 들었습니다. 그럼 뜻은 아느냐? 하늘은 검고 땅은 누렇습니다. 집은 넓고 광대합니다. 해와 달은 차고 기울고 복동이는 뜻까지 또박또박 풀이했습니다. 훈장님의 눈빛이 달라졌습니다. 허허, 이런 신동을 보다니. 좋다. 그럼 이제부터 새로운 것을 가르치마. 훈장님이 하나를 가르치면 열을 깨우치고 열을 가르치면 백을 응용하니 복동이의 머리통은 그야말로 지혜가 펑펑 솟아나는 우물가도 같았습니다. 한 달이 지나자 복동이는 천자문을 모두 떼었습니다. 박대감 손자가 아직 반도 못 된 것을 생각하면 놀라운 속도였습니다. 이제 천자문은 다 배웠으니 동몽선습을 시작하겠다. 동몽선습은 어린이들에게 유교의 기본 도리를 가르치는 책이었습니다. 복동이는 이 책도 빠른 속도로 익혀나갔습니다. 서당에 다니기 시작한 지 석 달이 되었을 때 박대감이 직접 서당을 찾아왔습니다. 훈장, 복동이 녀석은 어떠하냐? 대감마님, 이 아이는 제가 평생 가르쳐본 아이들 중에 가장 총명합니다. 천자문은 한 달 만에 떼었고 지금은 동몽선습을 배우고 있습니다. 오호, 그런가? 한번 시험해 보겠다. 복동아, 이리 오너라. 복동이는 박대감 앞에 무릎을 꿇고 앉았습니다. 천자문 중에서 인의의 지신이 무엇인지 아느냐? 예, 대감마님. 이는 어질고 의는 옳고 예는 예의 바르고 지는 지혜롭고 신은 믿음직한 것입니다. 사람이 갖추어야 할 5가지 덕목입니다. 그럼 그것을 어떻게 실천하는지 아느냐? 복동이는 잠시 생각하더니 대답했습니다. 부모님께 효도하는 것이 인이고 옳지 않은 일을 하지 않는 것이 의이고 우서른을 공경하는 것이 예이고 옳고 그름을 분별하는 것이 지이고 거짓말을 하지 않는 것이 신입니다. 박대감은 크게 웃으며 복동이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허허, 기특하구나. 글자를 아는 것을 넘어 뜻을 깨달았구나. 훈장, 이 아이를 잘 가르치도록. 예, 대감마님. 제 평생의 자랑으로 삼아 가르치겠습니다. 그날부터 훈장님의 복동이를 대하는 태도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처음에 무시와 냉대는 사라지고 오히려 더 많은 것을 가르치려고 애썼습니다. 복동아, 이 글귀를 읽어보거라. 명심보감, 마음을 밝히는 보배로운 거울이라는 뜻입니까? 그렇다. 이제부터 명심보감을 배우겠다. 이 책은 옛 성현들의 가르침을 모은 책이란다. 복동이는 눈을 빛내며 책을 펼쳤습니다. 새로운 것을 배우는 것이 너무나 즐거웠습니다. 하늘 천, 따지, 검을 현, 누를 황. 서당에서 글 읽는 소리가 들려올 때면 덕구는 마당을 쓸다가도 빗자루를 거꾸로 잡고 덩실덩실 춤을 추기 일쑤였습니다. 얼씨구, 저 청아한 목소리 좀 보게. 우리 복동이 목소리가 옥굿을 굴러가는 소리보다 더 곱네, 고와. 아이고, 이 양반아. 빗자루 닳겠네. 누가 보면 자네가 장원급제한 줄 알겠네. 부엌에서 나온 홍심이 타박을 주면서도 입가에 번지는 미소는 감출 수가 없었습니다. 그녀 역시 복동이가 서당파하고 돌아오면 몰래 숨겨둔 누룽지며 찐 고구마를 챙겨 먹이느라 바빴으니까요. 복동이는 그런 두 사람의 정성을 아는지라 서당에서 배운 재미난 이야기들을 밤마다 조잘조잘 들려주었습니다. 아빠, 엄마, 오늘은 공자님 이야기를 배웠어요. 오호, 공자님? 그게 누군데? 아주 훌륭한 성인이래요. 많은 제자들을 가르치셨대요. 그래, 우리 복동이도 나중에 공자님처럼 훌륭한 사람이 되겠구나. 네, 저도 많이 배워서 훌륭한 사람이 될 거예요. 호롱불 아래
까만 눈동자를 반짝이며 성현들의 말씀을 읊는 복동이를 보며 덕구와 홍심은 고된 하루의 피로를 씻어내곤 했습니다. 비록 몸은 남의 집 종살이를 하는 처지였으나 마음만은 그 어느 고관대작 부럽지 않은 행복한 나날이었습니다. 복동이가 5살이 되었을 때는 이미 사서삼경의 기초를 배우고 있었습니다. 논어, 맹자, 대학, 중용. 어른들도 평생 공부해야 할 경전들을 복동이는 척척 읽어나갔습니다. 복동아, 논어에서 가장 마음에 드는 구절이 무엇이냐? 하기시습 지불영여로 배우고 때때로 익히니 기쁘지 아니한가. 이 구절이 좋습니다. 왜 이 구절이 좋으냐? 배우는 것이 즐겁기 때문입니다. 저는 매일 새로운 것을 배우는 게 좋아요. 훈장님은 고개를 끄덕이며 미소 지었습니다. 그렇구나. 배움을 즐길 줄 아는 것, 그것이 진정한 학자의 자세란다. 하지만 모든 것이 순탄한 것만은 아니었습니다. 박대감 손자는 복동이를 질투하기 시작했습니다. 훈장님은 나보다 저놈을 더 좋아하시는 것 같아. 도련님, 그런 말씀 마십시오. 복동이는 열심히 공부하니까 칭찬을 받는 것입니다. 천한 것이 주제도 모르고. 어느 날 박대감 손자는 복동이의 책을 숨겨버렸습니다. 서당에 온 복동이는 책이 없어 당황했습니다. 선생님, 제 책이 없어졌습니다. 뭐라고? 아침에 분명 가져왔는데? 예, 그런데 지금 찾아보니 없습니다. 박대감 손자는 모르는 척 시치미를 뗐습니다. 훈장님이 서당을 샅샅이 뒤졌지만 책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어쩔 수 없구나. 오늘은 도련님 책을 같이 보도록 해라. 하지만 복동이는 슬퍼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웃으며 말했습니다. 괜찮습니다, 선생님. 어제 배운 내용은 다 외웠으니까요. 외웠다고? 정말이냐? 예. 들어보시겠습니까? 복동이는 어제 배운 논어 구절을 처음부터 끝까지 막힘없이 외웠습니다. 한 글자도 틀리지 않고 완벽하게 외웠습니다. 훈장님은 감탄했고 박대감 손자는 더욱 질투심이 불타올랐습니다. 그날 저녁 복동이가 집에 돌아오니 마당 한 구석에 자신의 책이 버려져 있었습니다. 지늘기 묻고 찢어진 책을 보며 복동이는 눈물이 났지만 꾹 참았습니다. 엄마, 이 책 좀 고쳐줄 수 있어요? 아이고, 이게 어쩌다 이렇게 됐니? 모르겠어요. 홍심은 복동이의 표정을 보고 대충 짐작했습니다. 하지만 아무 말하지 않고 밤새 책을 기워주었습니다. 복동아, 세상에는 너를 질투하는 사람도 있을 거야. 하지만 그럴 때일수록 더 겸손하고 더 열심히 해야 해. 알겠지? 네, 엄마. 저는 제가 천한 출신이라는 걸 알아요. 그래서 더 열심히 할 거예요. 홍심은 복동이를 꼭 안아주었습니다. 이렇게 어린아이가 자신의 처지를 알고 있다는 것이 안타까우면서도 한편으로는 기특했습니다. 세월은 유수와 같이 흘러 어느덧 복동이가 6살이 되던 해였습니다. 산천 초목이 푸르름을 더해가는 초여름, 홍심은 광에 처박아 두었던 복동이의 묵은 옷가지들을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복동이가 갓난쟁이 때 입고 왔던 그 호랑이 굴에서 가져온 핏자국 얼룩진 강보와 베네저골이었습니다. 이게 벌써 작아서 못 입게 되었네. 우리 복동이가 쑥쑥 크긴 컸어. 홍심은 추억에 잠겨 베네저고리를 이리저리 살펴보았습니다. 6해 전 눈보라 치던 그 밤이 떠올랐습니다. 죽을 뻔했던 아기를 살려낸 덕구의 모습, 밤새 미음을 끓여 먹이던 자신의 모습. 헌데 손끝에 무언가 딱딱한 것이 만져졌습니다. 솜을 둔 저고리기 속에 이물질이 들어있는 듯 했습니다. 잉? 이게 뭐여? 솔이 뭉쳤나? 이상한 낌새를 느낀 홍심이
가위로 조심스레 깃을 뜯어보았습니다. 그러자 그 안에서 낡은 비단 주머니 하나가 툭 하고 떨어졌습니다. 홍심의 가슴이 쿵 하고 내려앉았습니다. 예사 물건이 아님을 직감한 것입니다. 떨리는 손으로 주머니를 열자 꼬깃꼬깃 접힌 종이 한 장과 옥으로 깎은 반쪽짜리 놀이개가 나왔습니다. 종이를 펼쳐보니 붉은 글씨가 어지럽게 쓰여 있었습니다. 홍심은 까막눈이라 읽을 수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붉은 글씨, 그것이 피로 쓴 글이라는 것은 알 수 있었습니다. 그녀는 급히 주위를 살피고는 옷 속에 종이와 주머니를 감추고 마당으로 나갔습니다. 마침 덕구가 소에게 여물을 주고 있었습니다. 아재, 잠깐 이리 좀 와봐요. 큰일 났어, 큰일. 홍심의 사색이 된 얼굴에 놀란 덕구가 허둥지둥 부엌 뒷문으로 따라 들어왔습니다. 왜 그래? 누가 다치기라도 했나? 이것 좀 봐요. 복동이 베넷 저고리기 속에서 나왔어. 덕구는 홍심이 내미는 종이를 받아들었습니다. 덕구 역시 글을 많이 배우지는 못했으나 어깨너머로 배운 실력으로 더듬더듬 글자를 읽어내려갔습니다. 신축년, 역적, 이대감. 덕구의 눈동자가 지진이라도 난 듯 흔들렸습니다. 종이를 쥔 손이 부들부들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아재, 뭐라고 쓰여 있는겨? 좋은겨, 나쁜겨? 홍심아. 문단속 단단히 해라. 아무도 못 듣게. 덕구는 목소리를 쥐어짜며 내용을 읊었습니다. 그것은 피로 쓴 혈서였습니다. 나는 억울하게 역적으로 몰려 죽는 이조판서 이대감의 아내다. 이 아이의 이름은 겸이다. 부디 이 아이를 살려다오. 훗날 아이가 자라거든 아비의 억울함을 풀고 가문을 다시 일으키게 도와다오. 이 놀이개는 나의 증표다. 반쪽은 내가 가지고 가니 훗날 이것으로 가문을 찾을 수 있을 것이다. 역적이라니? 그럼 우리 복동이가 역적의 자식이라는겨? 홍심은 다리에 힘이 풀려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역적의 자손은 3대를 멸한다는 무시무시한 국법이 시퍼렇게 살아있는 세상이었습니다. 만약 이 사실이 발각되면 복동이는 물론이요, 역적의 자식을 숨겨 키운 덕구와 홍심, 아니 박대감댁 전체가 쑥대밭이 될 일이었습니다. 아이고, 이를 어째. 불쌍한 내 새끼가 역적의 자식이라니. 홍심은 입을 틀어막고 흐느꼈습니다. 덕구 역시 하늘이 무너지는 듯한 충격에 멍하니 천장만 바라보았습니다. 호랑이가 점지해준 복덩이인 줄만 알았는데 사실은 화약골을 끌어안고 살았던 셈입니다. 그날 밤 덕구와 홍심은 잠 한숨 이루지 못했습니다. 아랫목에서 세상 모르고 곤히 잠든 복동이의 얼굴을 바라보며 두 사람은 뜬 눈으로 밤을 지새웠습니다. 초롱초롱한 눈망울, 오똑한 콧날, 붉은 입술. 복동이의 얼굴은 정말로 범상치 않았습니다. 이제 생각해보니 주워온 그날부터 범상치 않았습니다. 그 추운 날씨에도 살아있었고 호랑이가 지켜주었으니까요. 촛불이 다 타들어가고 새벽닭이 울 무렵 덕구가 무겁게 입을 열었습니다. 홍심아. 예, 아재. 이 종이하고 주머니 당장 불태워버리자. 예. 이걸 태우면 복동이가 누군지 제 부모가 누군지 영영 모르게 되잖아요. 알면 복동이가 살 수 있을 것 같으냐? 쥐도 새도 모르게 잡혀가서 목이 달아날 게야. 우리 복동이는 그냥 내 아들이고 내 아들이야. 천출 덕구의 아들 김복동으로 살아야 명줄 길게 사는 거야. 덕구의 단호한 말에 홍심도 눈물을 훔치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차마 핏줄의 증표를 태울 수는 없었습니다. 태우는 건 못하겠소. 나중에, 아주 나중에 복동이가 힘이 생기면 그때 주더라도.
지금은 꽁꽁 숨겨둡시다. 땅속 깊이 묻어둡시다. 그래. 그게 좋겠네. 하지만 절대로 이 비밀은 우리만 알아야 해. 복동이한테도 말하면 안 돼. 아이가 실수로라도 말을 흘릴 수 있어. 알았소. 무덤까지 가져갈게요. 두 사람은 아무도 모르는 행랑채 뒤편 늙은 감나무 아래 항아리를 묻고 그 안에 비밀을 봉인했습니다. 그리고 굳게 다짐했습니다. 입에 자물쇠를 채우고 죽는 날까지 이 비밀을 무덤까지 가져가기로 말입니다. 하지만 하늘은 복동이를 그냥 두지 않았습니다. 시련은 예고 없이 찾아오는 법이었습니다. 며칠 후 마을에 흉흉한 소문이 돌기 시작했습니다. 어이 들었나? 한양에서 광군들이 내려왔다네. 광군은 무슨 일로? 신축년에 도망친 역적의 핏줄을 잡으러 왔다는구만. 그 씨를 말려야 한다고 샅샅이 뒤진다지 뭔가. 장터에 다녀온 칠성이가 전한 말에 덕구는 들고 있던 물동이를 놓칠 빼했습니다. 광군들이 냄새를 맡고 이 깊은 산골까지 찾아온 것입니다. 설상가상으로 마을에는 극심한 가뭄까지 닥쳐왔습니다. 논바닥은 거북이 등처럼 쩍쩍 갈라지고 우물물은 말라 비틀어졌습니다. 물이 없어서 못 살겠네. 농사는 이제 다 망했어. 민심이 흉흉해지자 사람들은 희생양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마을 어귀에 사는 무당 늙은이가 구판을 벌이며 소리쳤습니다. 부정이 탔어. 마을에 들어와선 안 될 놈이 들어와서 비를 막고 있어. 산신령이 노하셨단 말이다. 무당의 섯을 퍼런 칼끝이 향한 곳은 묘하게도 박대감댁 행랑채 쪽이었습니다. 사람들의 수군거림이 덕구의 귀에까지 들려왔습니다. 그러고 보니 덕군의 그 주워온 아이 말일세. 산에서 주워왔다는데 혹시 그놈이 요물 아니야? 맞아. 호랑이가 지키고 있었다며? 사람 새끼가 아닐지도 몰라. 그 아이가 온 후로 이상한 일이 많아졌어. 먼저 광군이 왔고 이제 가뭄까지. 불안감은 먹구름처럼 몰려왔습니다. 비밀을 안고 사는 덕구와 홍심에게 매일매일이 살얼음판이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박대감댁 사랑채로 낯선 손님이 찾아왔습니다. 각근을 길게 늘어뜨리고 날카로운 눈매를 가진 사내, 한양에서 내려온 포졸 대장이었습니다. 이 댁의 또래 아이들과 달리 유난히 총명한 아이가 있다 들었소만. 사랑채 마당에서 들려오는 포졸의 목소리에 덕구는 심장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숨을 죽이고 문틈으로 엿보니 포졸의 눈빛이 매섭게 번뜩이고 있었습니다. 박대감이 헛기침을 하며 물었습니다. 내 손자의 글동무를 하는 아이가 하나 있소만 그 아이는 우리 집 종의 자식이요. 그게 무슨 문제라도 돼오? 종의 자식이라. 하지만 역적의 자식들은 양반 행세를 하며 숨어 지내는 경우가 많소. 한번 얼굴이나 봅시다. 절체절명의 위기였습니다. 덕구는 부엌에 있는 홍심에게 눈짓을 보냈습니다. 복동이를 숨겨라. 홍심은 사시나무 떨듯 떨며 복동이를 장독대 뒤 큰 항아리 속에 숨겼습니다. 복동아, 아저씨들이 찾으면 절대로 나오면 안 된다. 숨소리도 내지 마라, 알았지? 네, 엄마. 그런데 왜요? 지금은 설명할 시간이 없어. 제발 조용히 있어야 해. 영문도 모르는 복동이는 그저 고개만 끄덕였습니다. 잠시 후 포졸들이 행랑채로 들이닥쳤습니다. 이곳에 아이가 산다지? 썩 나오지 못할까? 덕구는 포졸의 바짓가랑이를 붙잡고 애원했습니다. 날이 아이는 산에 나물 캐러 갔습니다요. 제 자식놈이 무슨 죄를 지었다고 이러십니까? 닥쳐라. 역적의 자식은 얼굴만 봐도 안다. 당장 찾아내라. 포졸 대장은 덕구를 발로 걷어차고는 행랑채를 이잡듯 뒤지기 시작했습니다.
이불이며 세간살이가 마당으로 내동댕이 쳐졌습니다. 장독대 쪽으로 발걸음을 옮기는 포조를 보며 홍심은 비명을 지를 뻔했습니다. 항아리 뚜껑에 손을 대려는 순간이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날이 찾았습니다. 반대편 헛간을 뒤지던 포졸 하나가 소리쳤습니다. 덕구와 홍심의 심장이 덜컥 내려앉았습니다. 들켰구나. 이제 다 끝났구나. 두 사람은 서로의 손을 꼭 잡고 눈을 질끈 감았습니다. 무엇을 찾았느냐? 그 역적의 핏줄이더냐? 아닙니다, 나리. 이것 좀 보십시오. 종놈들 사는 곳에 웬 글씨 연습한 종이가 수북합니다. 포졸이 들고 나온 것은 복동이가 흙바닥 대신 귀하게 얻은 종이에 꾹꾹 눌러 쓴 천자문 연습장이었습니다. 덕구는 그제야 막혔던 숨이 터져 나왔습니다. 하지만 포졸 대장의 표정은 더욱 험악해졌습니다. 천한 것들이 글을 배워? 이거 아주 수상한 놈들이로구나. 혹시 역적 놈들과 내통하려고 암호를 주고받은 것 아니냐? 포졸 대장이 덕구의 멱살을 잡으려던 찰나 뒷짐을 지고 지켜보던 박 대감이 불호령을 내렸습니다. 이보게, 그건 내 손자의 글씨일세. 버리기 아까워 불쏘시개로 쓰라고 종들한테 준 것이야. 양반집 법도를 모르는 자네들이 함부로 넘겨짚을 일이 아니네. 박대감의 서슬 퍼런 위엄에 포졸 대장은 헛기침을 하며 물러섰습니다. 대감마님 말씀이니 믿겠습니다만 이 근방에 수상한 놈이 얼씬거리면 즉시 관아에 고해야 할 것입니다. 가자. 포졸들이 썰물처럼 빠져나가자 덕구와 홍심은 그 자리에 주저앉아 엉엉 울었습니다. 장독대 뒤 항아리 속에 숨어있던 복동이도 슬금슬금 기어 나왔습니다. 흙투성이가 된 얼굴로 덕구의 품에 안기는 복동이를 보며 덕구는 다짐하고 또 다짐했습니다. 내 목숨이 붙어있는 한 너는 내가 지킨다. 하지만 산 넘어 산이라 했던가요? 포졸들이 물러가자 이번에는 하늘이 심수를 부렸습니다. 가뭄은 더욱 심해졌고 민심은 더욱 흉흉해졌습니다. 마을 우물마저 바닥을 보이자 사람들은 다시 희생양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마을 어기 당산나무 아래 무당이 작두를 타며 구판을 벌였습니다. 에헤이 부정이 탔어. 마을에 들어오지 말아야 할 것이 들어왔어. 산신령이 노하셨단 말이다. 무당의 핏발 서린 눈이 박대감 댁 행랑채를 향했습니다. 저 집구석에 있는 호랑이 새끼, 그놈이 재앙을 몰고 왔어. 그놈을 제물로 바쳐야 비가 온다. 사람들의 수군거림은 곧 성난 파도가 되었습니다. 괭이며 낯을 든 마을 사람들이 박대감 댁으로 몰려왔습니다. 덕구야, 그 주워온 아이 내놓아라. 호랑이 새끼를 키우더니 기어이 우리를 다 죽이려 드는구나. 우리 논농사가 다 말라비틀어졌어. 당장 그 요물 새끼를 내놔. 덕구는 낫을 들고 대문 앞을 막아섰습니다. 안 된다. 내 눈에 흙이 들어가기 전에는 절대 못 데려간다. 이 불쌍한 것이 무슨 죄가 있다고 이러느냐. 비켜라. 우리 다 굶어 죽게 생겼는데 그깟 아이 하나가 대수냐. 마을 청년들이 덕구를 밀치고 들어오려 했습니다. 홍심은 복동이를 치마폭에 감싸고 바들바들 떨었습니다. 행랑채 식구들도 모두 나와 덕구 옆에 섰습니다. 우리가 있는데 복동이를 데려가겠다고? 우리 몸을 밟고 가. 칠성이며 춘심이, 만돌이, 쇠돌이 모두 복동이를 지키기 위해 맨 앞에 섰습니다. 하지만 성난 군중을 막기에는 역부족이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멈추시오. 쩌렁쩌렁한 아이의 목소리가 마당을 울렸습니다. 홍심의 치마폭에서 복동이가 걸어 나왔습니다. 6살배기 아이답지 않게 침착하고 당당한 모습에 사람들은 잠시 주춤했습니다.
복동이는 무당 앞으로 성큼성큼 걸어갔습니다. 할머니께서는 제가 부정 타서 비가 안 온다고 하셨습니까? 그렇다. 내 놈한테서 짐승 냄새가 진동을 하는구나. 그럼 제가 사라지면 비가 옵니까? 그렇고 말고. 당장 저놈을 데려가자. 잠깐만 기다려 주십시오. 복동이는 하늘을 한번 올려다보고는 다시 바닥을 유심히 살폈습니다. 서당에서 배운 자연의 이치를 떠올렸습니다. 하늘의 빛깔, 바람의 방향, 구름의 움직임, 그리고는 흙먼지 날리는 마당 한 구석, 개미떼가 줄지어 이동하는 곳을 가리켰습니다. 보십시오. 미물인 개미들도 비가 올 것을 알고 굴을 옮기고 있습니다. 평소에는 땅속 깊이 있던 개미들이 높은 곳으로 이동하고 있습니다. 복동이의 또랑또랑한 목소리에 사람들이 웅성거렸습니다. 저기 처마 밑을 보십시오. 제비가 땅에 닿을 듯 낮게 날고 있습니다. 습기가 많아져 날개가 무거워졌기 때문입니다. 무슨 소리냐? 비가 온다는 거야? 그리고 저 서쪽 하늘을 보십시오. 구름이 점점 검어지고 있습니다. 바람도 동풍에서 서풍으로 바뀌었습니다. 복동이는 마을 사람들을 향해 큰 소리로 외쳤습니다. 오늘 해가 지기 전에 반드시 비가 내릴 것입니다. 만약 비가 오지 않는다면 그때 저를 제물로 바치십시오. 하지만 비가 온다면 저 무당 할머니가 거짓말을 한 것이니 사과하셔야 합니다. 어린아이의 당찬 호언장담에 사람들은 반신반의했습니다. 덕구는 속이 타들어갔습니다. 아이고, 복동아. 하늘의 뜻을 어찌 안다고 그런 내기를 하느냐. 무당이 낄낄 웃으며 말했습니다. 좋다. 해가 지기 전에 비가 오지 않으면 내 놈을 당장 제물로 바치겠다. 시간은 속절없이 흘렀습니다. 1시진, 2시진. 해는 점점 서쪽으로 기울어 갔습니다. 하지만 하늘은 여전히 맑았습니다. 사람들은 점점 안절부절 못했습니다. 혹시 정말 비가 올까? 아니면 저 아이가 허풍을 친 것일까? 해가 뉘엿뉘엿 서산에 걸렸습니다. 무당이 코웃음을 쳤습니다. 거봐라. 요물 같은 놈이 혓바닥만 길어서는 당장 저놈을 묶어라. 사람들이 밧줄을 들고 달려들려는 찰나 우르르 쾅쾅 마른 하늘에 날벼락이 쳤습니다. 서쪽 하늘에서 시커먼 먹구름이 빠르게 몰려오기 시작했습니다. 저것 봐. 구름이 온다. 순식간에 사방이 어두워지더니 굵은 빗방울이 후두둑 떨어졌습니다. 비가 온다. 한 방울, 두 방울 떨어지던 비는 이내 장대비가 되어 쏟아졌습니다. 쩍쩍 갈라진 땅이 빗물을 받아 마시고 말라 비틀어진 풀들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사람들은 빗속에서 덩실덩실 춤을 추었습니다. 아이고, 감사합니다. 천지신명님 감사합니다. 복동이가 맞췄어. 정말 비가 왔어. 무당은 쥐구멍이라도 찾고 싶은지 슬그머니 꽁무니를 뺐습니다. 사람들은 비에 젖은 복동이를 멍하니 바라보았습니다. 이제 복동이는 재앙 덩어리가 아니라 하늘의 뜻을 읽는 신동이 되어 있었습니다. 저 아이 보통 아이가 아니었어. 호랑이가 지켜준 아이라더니 정말 하늘이 내린 아이인가 봐. 우리가 큰 잘못을 할 뻔했어. 박대감은 사랑채 마루에서 이 광경을 지켜보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허허, 기특하구나. 역시 내 눈이 틀리지 않았어. 저 아이는 범상치 않은 그릇이야. 이 사건은 삽시간에 퍼져나갔습니다. 강원도 산골에 비를 부르는 신동이 있다더라. 6살 아이가 천문을 꿰뚫고 자연의 이치를 통달했다더라 하는 소문은 발없는 말이 되어 천리를 갔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그 소문은 한양도성 임금님의 귀에까지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당시 조정은 어지러웠고 인재에 목말라 있던 임금은 이 기이한 소문에
귀가 솔깃했습니다. 강원도에 그런 신동이 있다고? 당장 그 아이를 불러올려라. 내 직접 그 재주를 시험해보고 싶구나. 어느 날 아침 박대감 댁 마당에 어명이 당도했습니다. 어명이요. 이 집에 사는 아이 복동은 즉시 한양으로 입궐하라. 어명을 전하는 관리의 목소리가 울려 퍼지자 행랑채 식구들은 모두 놀라 밖으로 뛰쳐나왔습니다. 덕구와 홍심에게는 청천벽력 같은 소리였습니다. 한양이라니. 그곳은 복동이를 죽이려 했던 역적 누명의 진원지가 아니던가요? 하지만 어명을 거역할 수는 없는 노릇이었습니다. 박대감이 나와 말했습니다. 덕구야, 이는 하늘의 뜻이다. 복동이가 천자를 만나는 것은 엄청난 영광이야. 슬퍼만 할 일이 아니네. 대감마님. 하지만 걱정 마라. 내가 추천서를 써주마. 복동이는 분명 큰 사람이 될 것이야. 그날부터 행랑채는 발칵 뒤집혔습니다. 복동이가 한양에 갈 준비를 해야 했기 때문입니다. 홍심은 밤새 새 옷을 지었습니다. 비록 무명이었지만 한 땀 한 땀 정성을 다해 지었습니다. 눈물이 흘러 바늘기가 보이지 않을 때도 있었지만 꼭 참았습니다. 우리 복동이가 한양 가서 추워하면 안 되지. 솜을 두둑이 넣어야 해. 칠성이는 장터에 가서 복동이가 신을 신발을 샀습니다. 자신의 한 달 품삯을 모두 털어서 샀습니다. 복동아, 이거 신고 가. 한양까지 가는 길이 멀다고 하더라. 춘심이는 복동이가 좋아하는 엿과 과자를 보찜에 담았습니다. 길에서 배고프면 이거 먹어. 엄마가 준 거라 생각하고. 만돌이와 쇠돌이도 각자 선물을 준비했습니다. 만돌이는 나무로 깎은 작은 호랑이 인형을, 쇠돌이는 곱게 갈은 벼루를 주었습니다. 복동아, 우리 잊지 말아라. 네, 형님들. 절대 잊지 않을게요. 복동이도 눈물을 흘렸습니다. 6해를 함께 살며 가족이 된 사람들과 헤어진다는 것이 슬펐습니다. 출발 전날 밤, 덕구는 복동이를 조용히 불렀습니다. 복동아, 떠나기 전에 내가 꼭 알아야 할 것이 있다. 덕구의 손에는 흙 묻은 항아리에서 꺼낸 낡은 베네쩌고리와 반쪽짜리 놀이개, 그리고 혈서가 들려 있었습니다. 복동이의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이게 무엇입니까? 이게 내 진짜 부모님이 남기신 유품이다. 복동아, 너는 우리 아들이지만 동시에 다른 분의 아들이기도 하단다. 덕구는 떨리는 목소리로 6해 전 그날 밤의 일을, 혈서의 내용을, 그리고 그동안 숨겨왔던 비밀을 모두 이야기했습니다. 너는 역적이 아니라 억울하게 돌아가신 이조판서 이대감 댁의 귀한 아들이란다. 내 본명은 이겸이야. 충격적인 진실 앞에 복동이는 한참 동안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자신이 주워온 아이라는 것은 알고 있었지만 이런 사연이 있었다니. 그럼 아버지는 억울하게 돌아가셨다는 말씀이신가요? 그렇단다. 언젠가 내가 힘을 갖게 되면 아버지의 억울함을 풀어드려야 한다. 복동이는 혈서를 받아들고 한참을 바라보았습니다. 피로 쓴 어머니의 글씨. 얼마나 절박했으면 이렇게 피로 글을 썼을까. 아버지. 아니, 덕구 아버지. 아니다, 복동아. 나는 여전히 내 아버지다. 낳아준 부모님도 계시지만 키워준 부모도 있는 법이야. 예, 아버지. 저는 두 아버지, 두 어머니를 모두 기억하겠습니다. 그리고 반드시 성공해서 돌아오겠습니다. 복동이는 혈서와 놀이개를 조심스럽게 품에 넣었습니다. 그리고 덕구와 홍심에게 큰 절을 올렸습니다. 아버지, 어머니, 낳아주신 은혜보다 길러주신 은혜가 더 크다는 것을 뼛속 깊이 새기고 가겠습니다. 반드시 성공해서 두 분을 모시러 오겠습니다. 그때까지 만수무강하셔야 합니다.
다음 날 아침 복동이는 한양으로 떠났습니다. 행랑채 식구들 모두가 마을 어귀까지 배웅을 나왔습니다. 복동아, 잘 가거라. 건강해야 한다. 꼭 성공해서 돌아와. 복동이가 떠나는 뒷모습이 점이 되어 사라질 때까지 덕구와 홍심은 망부석처럼 그 자리를 지켰습니다. 가슴 한구석이 뻥 뚫린 듯한 허전함은 그 무엇으로도 채울 수가 없었습니다. 여보게, 우리 복동이가 잘 도착했을까? 그럼요. 우리 복동이는 영리하니까 잘 해낼 거요. 그래야 할 텐데. 덕구는 하늘을 올려다보며 기도했습니다. 하느님, 우리 복동이를 부디 지켜주십시오. 그렇게 10년이라는 세월이 흘렀습니다. 강산도 변한다는 긴 시간 동안 덕구의 얼굴에는 주름이 졌고 홍심의 허리는 굽어 꼬부랑 할머니가 되었습니다. 박대감도 세상을 떠나고 집안 형편이 예전만 못해져 노비들의 삶은 더욱 팍팍해졌습니다. 칠성이는 결혼을 했고 춘심이도 시집을 갔습니다. 행랑채는 점점 쓸쓸해졌습니다. 복동이에게서는 몇 번 편지가 왔습니다. 처음에는 한양에 잘 도착했다는 소식, 그 다음에는 과거 공부를 열심히 하고 있다는 소식. 하지만 어느 순간부터 편지가 끊겼습니다. 여보게, 복동이한테 무슨 일이라도 생긴 것 아닐까? 그럴 리가 있나? 우리 복동이는 잘하고 있을 거야. 하지만 덕구의 목소리에는 걱정이 가득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늦가을 해질녘이었습니다. 마을 어귀에 남루한 차림의 거지 하나가 나타났습니다. 갓은 찌그러지고 옷은 기워 입어 누더기가 된 꼴이 영락없는 상거지였습니다. 밥 좀 주시오. 며칠을 굶어 배가 등가죽에 붙었습니다. 거지는 비틀거리며 덕군의 행랑채 문을 두드렸습니다. 마당을 쓸던 늙은 덕구가 빗자루를 멈추고 거지를 바라보았습니다. 아이고, 젊은 사람이 어쩌다 이 꼴이 되었소. 들어오시오. 찬밥이라도 한 덩이 합시다. 덕구는 주저없이 거지를 방으로 들였습니다. 홍심은 부엌에서 급히 보리밥에 된장국을 말아내왔습니다. 어서 드시오. 우리 집도 형편이 넉넉지 않아 대접할 게 이것뿐이요. 거지는 허겁지겁 밥그릇을 비웠습니다. 그 모습을 지켜보던 홍심이 혀를 찼습니다. 쯧쯧, 잘도 먹네. 우리 복동이도 어디 가서 밥은 굶지 말아야 할 텐데. 이 양반을 보니 한양간 아들 생각이 더 간절하구려. 홍심의 눈가에 물기가 어렸습니다. 덕구도 긴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소식이라도 한 장 보내주지. 살았는지 죽었는지 꿈에라도 한번 보고 싶건만. 그때였습니다. 밥그릇을 비운 거지가 고개를 들더니 품속에서 무언가를 꺼내 놓았습니다. 낡고 해진 비단 주머니였습니다. 이게 밥값이 될지 모르겠습니다. 그 주머니를 본 순간 홍심의 손에서 밥상이 와장창 떨어졌습니다. 10년 전 감나무 밑에서 꺼내 복동이에게 주었던 바로 그 주머니였습니다. 이건 덕구와 홍심이 동시에 거지의 얼굴을 쳐다보았습니다. 덥수룩한 수염과 때 묻은 얼굴 뒤로 그토록 그리워하던 맑은 눈동자가 보였습니다. 아, 아버지, 어머니, 소자 복동이 이제야 돌아왔습니다. 복동아, 세 사람은 서로를 부둥켜 안고 통곡했습니다. 10년 묵은 그리움이 눈물바다가 되어 행랑채를 적셨습니다. 살아있었구나. 내 새끼가 살아 돌아왔어. 이 꼴이 뭐냐? 과거는 어찌 되고 거지가 되어 돌아왔어? 덕구는 아들의 행색을 보며 가슴을 쳤지만 복동이는 빙그레 웃으며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아버지, 놀라지 마십시오. 복동이는 허리춤에서 무언가를 꺼내 들었습니다. 묵직한 노쇠 덩어리, 바로 5마리 말이 새겨진 마패였습니다. 암행어사 출두야.
복동이의 우렁찬 외침과 함께 숨죽이고 있던 역졸들이 담장을 넘어 들이닥쳤습니다. 암행어사 출두요. 고을 수령은 썩 나와 영을 받으라. 순식간에 마을은 발칵 뒤집혔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혼비백산하여 엎드렸고 덕구와 홍심은 입을 다물지 못했습니다. 거지가 아니라 임금님의 특명을 받고 내려온 암행어사라니. 복동이는 그동안 한양에서 있었던 일을 들려주었습니다. 서당 훈장님의 추천서를 받고 한양에 올라간 복동이는 성균관에 입학하여 밤낮 없이 학문에 정진했습니다. 그리고 약관의 나이에 장원급제를 했습니다. 임금님 앞에서 복동이는 자신이 강원도에서 비를 예견했던 그 아이임을 밝히고 품속에 간직했던 아버지 이대감의 혈서를 바쳤습니다. 임금님은 복동이의 충심과 재주를 높이 사 제조사를 명했고 마침내 이대감의 억울한 누명이 벗겨졌던 것입니다. 역적의 자식이 아니라 충신의 아들로 다시 태어난 것입니다. 전하께서 저에게 소원을 물으시기에 고향에 계신 두 분 부모님을 모시는 것이라 했습니다. 복동이는 품속에서 하얀 종이 2장을 꺼냈습니다. 그것은 덕구와 홍심의 이름이 적힌 양인양민 문서였습니다. 이제 두 분은 더 이상 노비가 아닙니다. 자유의 몸이십니다. 덕구와 홍심은 종이를 받아들고 손을 부들부들 떨었습니다. 평생을 올가매던 천민의 굴레가 벗겨지는 순간이었습니다. 아이고, 복동아. 우리 복동이가 해냈구나. 그날 이후 마을에는 큰 잔치가 벌어졌습니다. 복동이는 사비를 털어 마을 사람들에게 떡과 고기를 대접했고 10년 전 가뭄 때 자신을 믿어주지 않았던 사람들조차 너그러이 용서했습니다. 얼마 후 덕구와 홍심은 정든 행랑채를 떠났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빈손이 아니었습니다. 꽃가마를 타고 비단 옷을 입고 자랑스러운 아들 복동이의 호의를 받으며 한양으로 향하는 길이었습니다. 한양에는 으리으리한 기와집이 그들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복동이는 친부모님의 제사를 지내며 효를 다했고 덕구와 홍심을 친부모 이상으로 극진히 모셨습니다. 아버지, 어머니, 이제 고생 끝, 행복 시작입니다. 저랑 오래오래 사셔야 합니다. 덕구는 대청마루에 앉아 따뜻한 햇살을 받으며 홍심에게 말했습니다. 여보게, 그날 밤 호랑이가 우리에게 물어다 준 건 그냥 아기가 아니라 복덩어리였네, 복덩어리. 그러게 말이오. 내 배 아파 낳은 자식은 아니지만 세상 어떤 자식이 이보다 귀할까. 호랑이가 맺어준 기이한 인연, 핏줄보다 진한 사랑으로 엮인 세 사람의 이야기는 훗날까지도 사람들 입에 오르내리며 진정한 가족의 의미를 되새기게 했답니다. 복동이, 아니, 이겸은 훗날 훌륭한 관리가 되어 백성들을 위해 많은 선정을 베풀었습니다. 그리고 죽는 날까지 덕구와 홍심을 극진히 모셨습니다. 무덤에는 4사람의 이름이 새겨졌습니다. 친부모와 양부모 모두가 이겸의 진정한 부모였으니까요.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